오늘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강한 반등사라네. 뭐 전일도 많이 올랐으니까 계속 추세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요. 스몰캡이 좀 깨지고 있는 게 걸리긴 합니다. 어,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 정부에서 발언한 거 있죠. 주주 이익 환원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저포주, 뭐 금융주, 자동차, 그다음에 지주사 뭐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추세적일 거냐 단기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도 뭐 ROE 개선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건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실제로는 옥석가리가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향후에. 이건 단기 이벤트성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일단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쭉 밀렸다가 퉁퉁 튀면서 지금 정고점을 다시 돌파했거든요. 주식시장이 여기서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음, 주식시장을 과연 누가 알겠느냐. 제 생각에는 장두석 씨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개그맨 장두석 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부채도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분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농담 한번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골드 가격이 있었죠. 금값. 금값은 2,000달러, 2,100달러 언저리만 가면 두들겨 맞고 계속 내려온다, 온스당. 그래서 이가 지금 심리적 지선으로 걸려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계속 여기를 뚫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이 금을 이제 그 미 국채를 줄이면서 금을 계속 매집해서 쌓는 시기가 꽤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여기를 못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값은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결정되기는 하는데 이게 심리적 저항선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걸 깨기가 쉽겠느냐?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주가가 어떤 시장 충격을 와서 큰 하락으로 급락세를 보일 때 그때 얘가 반등을 해서 얘를 일시적으로 뚫고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사실 미국의 주가가 급락할 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거든요. 반대로 반등하면서 쭉 강세로 움직이거든요. 그때 이제 달러 인덱스의 강세는 금값의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아랫 방향으로 누르는 힘을 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큰 이익을 내기는 좀 녹록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급증했잖아요. 거래량이 급증했는데도 이 금값이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다가 여기서 저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 찍고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올라가서 뭐 한 5.25 정도 찍고 내려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진 않고 아랫방향으로 내려왔고 빨리 내려올 때 제가 다시 4.1 정도 4.0에서 4.1 정도 얹어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 패턴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얘기가 여러 가지가 됐지만 사실 100달러대가 저점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공방을 치거나 이런 액션을 취할 거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로 놓고 보면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후반 가면 매입을 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에. 패턴은 그런 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깨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급등했다 내려오면 전문가들은 뭐 아랫방향으로 내려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최근 수출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원화 강세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1,400원대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공방을 치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될 거고 향후에 사실 경기 수축이 빠지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얘는 다시 위로 튀어 올라가서 여기를 뚫러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뭐 엔화 약세가 계속 일어났다. 이거 한없이 뭐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내려갈 거로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게 쉽게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최근 패턴 보면 다시 1달러당 150엔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안화도 내려와서 한없이 아랫방향으로 잡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엔화 대비 우리나라 쪽에서 엔화 투자하는 분들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깨질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한번 깨졌고, 이거 여기 바닥 형성된 거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바닥이 아니다라고 인지하려면 상당히 추세적으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본이 지금 아베노믹스 이후에 처음으로 뭔가 자리를 잡는 거,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깨지고 엔화의 그 지속적인 통화 확대 정책을 지속한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다시 열리면 여기를 뚫으러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은 아직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바닥은 찍은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급등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드렸죠. 여기서 공방을 칠 겁니다, 아마.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제 예측이 일반적으로는 다 작년 시점에 패턴이 좀 맞게 움직였거든요. 그때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사실 내려왔다가 반등할 거란 얘기는 계속 했고, 반등한 뒤에 조정받을 거란 얘기는 했거든요. 조정 이후에 여기까지 반등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못했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한번 더 조정받고 다시 반등한 다음에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위로 빠르게. 이게 뭐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혼합돼서 움직이는 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긴 할 겁니다, 오늘. 자, 일단 우리나라 거 먼저 보면, 우리나라 이거 기사인데, 이거 미디어 오늘 기사입니다. 그냥 여기에 실려져 있는 뉘앙스는 여기가 약간 공격적이기 때문에 정부에 그런 뉘앙스를 그냥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장률이 최저였다. 예전에 이 정도 성장률을 보였던 게 뭐 IMF 이후 최저 같은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별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도에 우리나라에 뭐 큰 외부적 충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났다. 이거 문제라는 거죠. 정책적 대응이 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이것들이 당연히 그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조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람들의 인식조사나 생각조사 같은 것들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국내가 좀 만만치 않은 게,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 대출 연체율이 계속 추세적으로 좀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가계대출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이 좀 바닥을 치고 추세적으로 계속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실업률 같은 경우도 보면 이쪽을 볼까요? 실업률이 작년 8월 하반기 이후에 이게 들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정부에서 정부 지원 재정 지출을 통해서 약간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앴거든요, 작년에. 그러면서 청년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 다 올라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밑에 있다가 쭉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재정 지출 줄이면서 노인들 고용이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업률에 영향이 간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률도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잘 늘어나지 않는 거죠.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 수출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내수 경기는 안 좋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거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건 신하영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아까 미디어 오늘은 박재령 기자께서 1월 29일 날 올린 겁니다. 신아형 기자께서 12월 29일 날 올린 건데, 증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이 14% 정도 돼요. 다른 데는 한 4% 중반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증권사나 상호저축이나 이렇게 한 두세 개 파산해야만 끝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증권사 쪽에서 파산이 몇 개 일어나지 않을까, 한두 개 정도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태형은 지금 시작을 하려는 그냥 신호탄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국내 내수 경기에 그렇게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날리도록 만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전부 다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영업자들한테 제공해줬던 뭐 이자 연체 같은 것들도 유예해주고, 뭐 만기도 유예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도 시장 내수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쪽에서 넘어와서
위드 코로나 들어가면서 뭔가 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내수 경제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돈을 안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면세점은 안 가고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간다. 뭐 이런 보도들이 쭉 나왔었는데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우리가 얻기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패턴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 충당금 압박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충당금 못 샀고 나중에 이제 파산하고 이런 문제들이 터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태영 이후에 다음번 터질 문제는 모 건설사가 하나 있었고 거기도 이제 상황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증권사 쪽에서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뉴스 보도가. 그리고 이거 연합뉴스 보도인데 여기 보시면 임상수 기자께서 1월 30일 날 올렸는데 웰스파고 들어보신 적 있죠? 소비 위축이 미국 경제 소비 위축이 몇 달 내에 냉각될 거다. 경기 수축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웰스파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JP 모건이거든요. 이거는 이데일리의 이주영 기자께서 올리신 겁니다. 이것도 경기 둔화로 실적 성장에 신중해야 된다. 경기 둔화가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김재원 기자께서 올리신 건데 연합 인포맥스입니다. 여기 울펜 바고라는 분께서 JP모건 출신이다. 경기 침체에 빠질 거죠. 그러니까 JP모건 쪽은 좀 안 좋은 그쪽 출신 같은 경우에 웰스파고도 마찬가지고 하나 더 보면 이거 로젠버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출신 내용이 여기 안 나와서 제가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경기 침체로 2022년보다 더 하락할 거라고 하는 아주 독소를 퍼붓어요. 이거 2월 1일자입니다. 김지영 기자께서 연합인포맥스에서 올린 기자 내용이고요. 이게 안 좋은 것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연합인포맥스에서 올린 님하람 기자께서 올리신 거 1월 30일 날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인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연착륙하고 그리고 주식 신고가 이건 이미 이건 근접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고가 경신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 여기서 찾아야 될 중요한 의미는 경기 연착륙입니다. 경기 수축 없이. 물론 연착륙이라고 하는 게 경기 수축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경기가 수축하는데 상대적으로 살짝 거쳐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이 앞단에서 말씀드린 건 약간 경착륙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예를 들면 뭐 웰스파고나 JP모건이나 이런 쪽에 있는 이 그 금융기관은 그 은행의 역할을 하면서 투자 쪽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 은행 쪽 역할보다는 주로 투자 쪽에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투자 쪽은 좀 공격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 좀 좋게 보고 있고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뭐 금융 쪽에 보면 연체로 올라가고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거여서 양각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급증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조업일수가 작아요. 작년도에는 1월 달에 추석이 있었거든요. 1월 달에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조업일수가 적었고 우리나라는 2월 달에 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조업일수가 이번엔 많았기 때문에 1월에 더 많이 수출을 했을 수밖에 없어요. 일간 수출 증가율은 5%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거는 좀 무시하셔야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는 패턴은 맞다. 전년 동기 대비. 중국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전체로 이게 이제 이거는 매크로 마이크로 데이터인데 글로벌 전체로 여기 증가압률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압률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가장 발표가 빨리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1월이 18% 늘어났다고 좀 전에 이제 보여준 거고 이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한 요 정도 수준 언저리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거보다는 이제 작년 중반 이후로는 추세적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뉘앙스를 보면 상당히 많이 빠졌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의 수출이 약간씩은 괜찮은 궤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로. 그리고 이게 구리 가격이거든요. 구리 가격하고 구리의 재고인데 이 구리 가격이 최근 이제 바닥을 이제 작년 하반기에 찍고 위로 머리를 들고 있는데 보시면 이 재고 물량이 줄고 있잖아요. 왜 구리를 보냐면 구리는 대표적인 산업재거든요. 그 산업 가장 중요한 메탈 산업재인데 산업 전반에 들어가는 메탈이에요.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업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때 구리 가격이나 구리 재고들을 좀 보는데
여기 보시면 구리 재고가 줄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산업의 활성화가 조금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뉘앙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매크로 마이크로 데이터인데 이거는 석유 수요를 보기 위해서 지금 잠깐 본 건데 석유보다는 구리가 조금 더 산업 뉘앙스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개인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활동을 하려면 자동차나 이런 걸 끌고 다니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이제 석유 수요가 사실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석유 수요 쪽은. 공급은 이게 공급입니다. 검은색이. 공급은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입니다. 이게 생산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구리가 이게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건지는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수출, 그러니까 글로벌 어떤 움직임에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 건 맞다. 요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연착륙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괜찮아질 수 있다. 올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냐? 그렇진 않다.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로 쫙 튀어 올라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봐도 괜찮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미국의 심리 지수가 이게 미국의 심리 지수입니다.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 이거 노란 거 주황색 예. 그다음에 요게 S&P 500 지수거든요. 보시면 주가하고 심리 지수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지금 튀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튀어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 심리 지수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은 그 개인 자산 중에 그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주식 강도가 개인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 조정에 들어가면 다시 심리지수는 꺾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올라가는 강도가 굉장히 빠른 건 맞습니다. 심리지수가. 자, 하나 더 보면 요거는 동아일보 기사고요. 김현수 특파원께서 2월 3일 날 올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출 부실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 주가 반토막 여기 그 이익이 반토막이 났던가요? 그래가지고 이 두줘봤더니 예전에 SVB 뱅크 있죠. 실리콘밸리 뱅크 거기 일부 인수했다가 거기 부실 때문에 충당금 쌓는 것 때문에 이익이 좀 많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는 아래로 급락했고 이거 부분은 일정 부분은 큰 폭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S&P 500 지수고요. 이게 캔들 차트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 있죠. 이거는 미국의 주가, 그러니까 그 은행주 ETF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하늘색 있죠. 요게 지방은행 ETF거든요.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해서 아래로 쭉 빠졌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요 영향 같이 받으면서 움직이긴 했는데 추세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강도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그 지역적으로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요거 중에서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상업부동산 얘기는 제가 계속 드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밑에 보면 뭐 이거 내려간 거 얘기하는 거고 요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위감이 일본, 독일, 스위스로 확산하는 일로에 있는데 여기 보면 일본 중견은행인 아오조라 은행이 1월 1일 미 상업부동산 대출에 따른 손실로 이익이 큰 폭으로 순손실로 급격히 내렸어요. 이익 전망이. 그러면서 이제 주가 폭락했고 은행장 날아가고. 그다음에 글로벌 은행이 도이치방크 역시 미 상업부동산 관련해서 대출해줬다가 예, 충당금을 1년 전에 여기 보시면 1년 전에는 한 2,600만 유로였는데 지금은 1억 2,300만이니까 거의 한 5배 정도 되지 않나요? 5배 가까이 올린 거예요. 충당금을. 그러니까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당금을 잔뜩 쌓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상업부동산도 침체에 있어서 지난번에 뉴스 보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유럽의 부동산 재벌 그 시그나 그룹이 파산해가지고 스위스 3대 은행이던 율리우스 베어은행이 여기 보시면 7억 달러 충당금 쌓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도 CEO가 사임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준금리하고 연준의 자산 밸런스를 보여주는 건데 연준의 자산 밸런스가 지금 아직은 긴축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기준금리 올라가서 이제 요 궤도는 멈춰 있지만 이제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자산 규모는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만 보면 시중 전체 유동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요거를 다시 조합한 걸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이 시중의 유동성을 보는 지표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좀 전에 봤던 연준의 자산에다가 거기서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빼요. 그 다음에 역 판매조건 채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융기관한테 채권을 주고 현금을 당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판매조건 채권할 때 그 시중에 돈을 풀 때는 연준이 시중에 있는 채권을 받아다가 그다음에 현금을 주는데 역 RP 같은 경우에는 그 연준이 현금을 받고 그 금융기관한테 채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 금액을 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건 이제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최근 이 주가의 움직임이 빨간 게 주가입니다. 전체 유동성 두 가지 연준 자산하고 그다음에 그 재무부 계정하고 그다음에 역 RP 잔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 거하고 보면 패턴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전체 시장 유동성이 좀 올라가고 있고 주식시장이 이제 그걸 밟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일단 지금 부분에 일정 부분 올라가다 다시 조정을 받고 기준금리가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과정에 주가가 다시 한번 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M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을 보면 계속 긴축을 때리고 있었고 연준이 그리고 이 연준 자산 긴축뿐만 아니라 다른 것 다 종합한 걸 보면 쭉 시장 유동성이 마르고 있었죠.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 주가가 이제 고점을 치고 강하게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머리를 눌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가 여기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어느 시점에 시중 유동성이 여기서 보면 빠르게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여기서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탄력받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현상을 보일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M자기 때문에 한번 조정받고 다시 반등할 때 그 반등하는 시기가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유동성이 올라가는 게 같이 맞물려서 주가를 쭉 밀어올리면서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 그 이전에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뭐 올리는 그런 거 이전에 지금 살짝 아직은 머리를 계속 들고 있는 과정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맞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갈 수 있느냐 새로운 사이클을 그러기에는 사실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지표가 계속 깡통을 차고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뭐 수출이 지금 변화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심리들이 좀 살아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 부분보다 내수 부분이 가장 좀 더 강력하거든요. 근데 심리지수가 살아나니까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심리지수가 주가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심리지수가 조정 이후에 다시 어떤 꺾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심리지수를 100%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은 아니에요. 그거 이외에 또 고용지표를 보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용지표는 혼재돼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과정이 발생하면 그때 심리지수는 다시 꺾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소비지출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시간이 길어서 안 보여드리겠지만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좀 데이터는 간단한데 여러 개가 그려져 있어서 이 보라색 이게 그 개인들의 모든 저축 금액의 합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예금, 그러니까 기간 예금이에요. 우리 정기예금 같은 거.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게 이제 체크업이라고 해서 그냥 요구불성 예금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밑에 있는 파란색 이게 MF거든요. 그럼 보시면 전체 금액이나 혹은 기간 예금이나 체크업을 예금, 그러니까 그 요구불 예금 이런 것들은 추세적으로 줄고 있어요. 물론 여기 보시면 이제 정기예금 조금 내려오던 게 멈추긴 했는데, 근데 MF는 이제 공격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 개인들의 그 은행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의 규모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MF는 늘어나는 거 보면 이 시장 유동성이 상당히 그 일정 부분은 주식 투자나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소비나 이런 여력을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저축 금액이 늘어나다가 저축 금액조차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안정화가 돼서 저축을 안 하고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한계점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저축조차도 못하고 일정 부분은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게 금리거든요. 금리라는 것들이 상당히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저축이나 이런 것들을 못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소비를 해대는 바람에 이렇게 저축 금액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금융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계속 확대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 아닌 상황이고 지금 이것도 1, 2차 그 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지금은 보시면 추세선상에 다시 붙은 상황입니다. 이거. 그래서 미국 가계가 계속 좋은 거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용이 시장이 식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때부터 좀 공격적으로 소비나 이런 쪽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연착륙이냐 아니면 하드랜딩이나 소프트랜딩이냐 이런 논점을 하다 보면 양쪽을 보는 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다 혼재돼서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거를 길게 보는 거하고 짧게 보는 거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지금은 시장이 뜨거워서 한동안 시장이 계속 뜨거운 현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IT 버블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주식시장이 마지막에 그 대차게 쭉 위로 뻗은 다음에 그때부터 추세적으로 붕괴됐거든요. 그런 상황이 언제 벌어질지는 모른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지표, 그러니까 지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전체 지표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지려봐도 상업부동산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뭐 이런 것들이 꾸물딱대고 있어서 단지 좋아지는 지표들, 개선되는 지표들만 가지고 별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너무 안일한 판단?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그 투자 성향에 따라 포지션을 채권과 주식, 그러니까 위험과 안전자산으로 나눈 상태 하에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는 결과적으로 대규모로 주식시장에 자금을 밀어넣을 수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실제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확보되는 시기는 이것도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경기 사이클이 확장과 수축되는 과정 중에 보면 최소한 세 가지의 팽창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수축이나 크게 이제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 재고 조정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고용 조정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신용 팽창이 있었던 그것 때문에 조정 과정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조정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걔네들이 다시 재팽창하면서 경기 사이클이 계속 추세를 타고 긴 시간 동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재고 조정도 안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고용 조정도 안 일어났어요. 지금 아직. 그다음에 신용 조정도 안 일어나고 있고 신용 조정 좀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의 완전 조정이 일정 부분 조정이 있은 다음에는 대규모로 주식시장에 자금을 몰고 들어가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항상 불안정한 외줄타기를 하는 상황에 있는 것 맞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좀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줄타기를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냥 쓸데없는 말로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